안녕하세요. 자, 지난 시간까지 여러분들 사회과학을 어떻게 연구하는 것인지, 사회문화 현상을 어떻게 연구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시 말하면 양적 연구랑 질적 연구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러한 양적 연구에서는 어떤 자료 수집 방법을 쓰는지, 질적 연구에서는 어떤 자료 수집 방법을 쓰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려면 자료가 일단 어떻게 분류되는지 그 분류 기준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는데요. 자, 여기 학습지 보시면 자료의 종류에 1차 자료, 2차 자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1차 자료는 연구자가 자신의 의도에 따라 직접 수집하여 최초로 분석한 자료, 그거를 1차 자료라고 하고요. 2차 자료는 다른 연구에서 수집하고 분석하여서 본인이 재분석한 자료가 됩니다. 즉, 내가 직접 만든, 내가 처음으로 만든 거는 1차 자료, 다른 사람이 만든 거를 내가 그걸 재분석하는 것을 2차 자료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기 한번 예 읽어볼게요. 1번, 연구자 갑은 인종차별 연구를 하기 위해 연구자 을이 발표한 논문인 X지역 인종차별 연구를 분석하였다.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 X지역 인종차별 연구는 1차 자료입니까? 2차 자료입니까? 네, 2차 자료겠죠? 왜냐하면 본인이 만든 것이 아니라 을이 만든 것을 본인의 연구를 위해서 재분석했으니까 2차 자료겠죠? 2번도 볼게요. 연구자 갑은 가로등 개선이 삶의 만족도를 높일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하며 그에 대한 연구를 하려고 한대요. 근데 그 전에 정부의 조명 개선이 범죄율을 낮춘다라는 공식 통계 문건을 분석했대요. 그러면 이 정부의 공식 통계 문건은 갑의 입장에서 이것도 2차 자료겠죠? 본인이 직접 만든 것이 아니라 정부의 문건을 재분석하는 것이므로 이 예시는 지금 2차 자료에 대한 예시입니다. 이렇게 1차 자료, 2차 자료로 자료를 분류하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다른 분류 방식도 있는데요. 자, 여기 학습지 보시면 우리가 양적 연구는 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했어요? 어떤 과정? 네, 가설을 설정한 다음에 그 가설에 있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주작적 정의해야 된다고 했죠? 왜냐하면 계량화하고 수치화해야 되기 때문에 계량화, 수치화해야 통계 분석을 할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일반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양적 연구에서는 계량화와 수치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어요. 이것을 바탕으로 법칙 발견이 목적이라고 했죠. 법칙 발견이 목적이다. 네. 그런데 지난 시간에 배운 질적 연구는 계량화, 수치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인간의 행위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행위, 그 동기가 중요하다. 그 의미가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 의미가 중요하다. 결과적으로 인간 내면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심층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양적 연구는 결과적으로 법칙 발견이 되는 것이고 질적 연구는 이해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 시간에 한 번 말씀 더 드리긴 했지만 한 번 더 설명하면 양적 연구는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자료 수집 방법이 오늘 배울 질문지법 그리고 실험법입니다. 이 두 가지를 양적 연구에서 주로 쓰고요. 그 다음에 질적 연구에서는 면접법과 참여관찰법 이렇게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쓴다. 면접법과 참여관찰법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지법, 실험법, 면접법, 참여관찰법 같은 경우에는 양적 연구에 쓰인다, 질적 연구에 쓰인다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만 마지막에 배울 문헌 연구법
연구법은 양적 연구에도 쓰이고 질적 연구에도 쓰입니다. 이건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양적 자료는 뭐냐면 수치화된 자료, 양과 질이라고 했죠. 양적 자료는 수치화된 자료라고 부르고요. 이 질적 연구에서 쓰이는 질적 자료는 수치화되지 않은 문자나 음성, 영상으로 기록된 자료들을 통칭해서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수능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자료 수집 방법의 특징과 장단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적 연구에서 쓰이는 것부터 확인할 건데요. 먼저 질문지법입니다. 질문지법. 질문지법은 제가 이쪽에다가 필기를 할 테니까 이쪽을 먼저 보시면, 질문지법은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구조화된, 그리고 표준화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구조화된, 표준화된 질문지다 라고 합니다. 질문지는 뭐냐면 여러분들 설문조사 할 때 있잖아요. 설문지 이렇게 받으면 뭐 질문 써져 있고 거기에 따라서 뭐 답변 있고, 여러분들이 거기 선택하거나 거기 하고 싶은 게 없으면 거기 아래 서술형으로 쓰는 거, 그걸 설문지라고 하는데, 설문지를 우리는 질문지라고 부릅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면 크게 어려우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가장 구조화되어 있고 가장 표준화되어 있다. 표준화되고 구조화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미 설정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라고도 부르냐면 사전에 미리 작성된 질문을 바탕으로 이루어져 있다. 미리 만들었다는 거예요. 미리 만들어져 있으니까 굉장히 체계화되어 있겠죠. 논리적인 구조로 질문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누구한테나 동일하겠죠. 이미 써져 있으니. 그러니까 표준화된 질문을 활용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한테 배포할 수 있겠죠. 다수에게 배포가 가능합니다. 다수에게 배포가 가능해요. 그냥 한 번 만들어서 여러 번 인쇄하면 되니까요. 다수에게 배포한다.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었냐면 뭐 전화를 한다든지 우편으로 보내서, 우편은 옛날에는 우편으로 보냈어요. 그러면 우편으로 내가 받으면 거기에서 작성하고 다시 내가 우편으로 돌려보내는 뭐 그런 방식도 했고요. 근데 요즘에는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인터넷이죠. 인터넷으로도 많이 하고, 아니면 직접 만나서 면대면으로 하기도 해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많이 해보죠. 설문지 해보라고. 면대면으로도 한다라는 거. 그리고 또 이렇게 구조화되고 표준화된 질문지를 또 우리는 뭐라고도 부르냐면 대량의 구조화된 자료 수집 방법이다. 대량의 구조화된 자료 수집 방법이다 라고도 해요. 이 말도 굉장히 중요해요. 대량, 그러니까 다수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구조화되어 있다는 건 사전에 미리 작성하기 때문에 굉장히 구조적으로 질문지를 구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성 언어로 하기도 해요. 전화로 하려면 음성 언어로 해야겠죠. 그 다음에 종이로 하거나 인터넷으로 할 때 문자 언어를 쓰기도 한다라는 거. 당연한 듯한 것처럼 보이지만 음성 언어, 문자 언어를 통해서 배포할 수 있다는 걸 설명하는 이유는 다른 자료 수집 방법과 이런 식으로 비교해서 시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비교해서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뭐냐면 언어를 매개로 한다. 언어를 매개로 자료를 수집한다 라고 합니다. 언어를 매개로 자료를 수집한다. 네. 그럼 이제 설명을 볼게요. 질문지법. 의미 보시면 조사 내용을 뭐로 작성한다고 했냐면
설문지로, 아까 설문조사가 질문지법을 생각하면 된다고 했죠. 설문지를 작성하여 조사 대상자에게 응답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특징은 소수 대상, 다수 대상. 네, 다수 대상이죠. 다수 대상. 그리고 효율성이 높다라는데 뭐가 효율성이 높냐면 시간적인 측면도 그렇고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제가 어떤 걸 질문하고 싶으면 제가 직접 뭐 여러분들 찾아가서 질문할 수도 있지만 그냥 인터넷 네이버 폼에다가 이렇게 작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질문, 동일한 대답이 나오게 제가 딱 리스트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한테 메일로 보내버리고 답변해달라라고 하면 제가 딱히 드는 시간도 없고 비용도 뭐 전기세 말고는 드는 게 없죠. 그러니까 굉장히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량의 아까 말했던 구조화된 자료 수집 방법이다 라는 것. 그리고 분석 기준이 명확하겠죠. 왜냐하면 물어보는 질문이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통계적 처리도 굉장히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자 간의 비교도 쉽겠죠. 정확하게 제가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만 대답하니까. 하지만 단점이에요. 만약에 문자 언어로 조사할 때는 문맹자에게 실시하기 곤란하다. 글을 못 읽어.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뭐 설문조사 해달라고 저한테 종이를 줬는데 제가 만약에 글을 읽지 못한다면 이거는 전혀 저한테 적합하지 못한 방법이죠. 그러니까 문맹자에게 실시가 곤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단점을 보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 우리나라에서 문맹자가 얼마나 된다고 이런 단점을 왜 써놨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 질문지법의 단점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이 단점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이 학문이 만들어진 거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말한 것처럼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문맹자가 거의 없죠. 문맹률 거의 제로에 가까운데 그건 우리나라의 사정일 뿐이지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문맹자가 꽤 있기 때문에 이런 단점을 전 세계적으로 써서 이렇게 제공합니다. 그 다음에 낮은 회수율과 성의 없는 응답. 뭐 예로 들면 이번에 뭐 선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가끔씩 선거철에 전화 받으면 뭐 설문조사 한다고 하면서 뭐 어느 당 지지하냐, 누구 지지하냐, 왜 그러냐, 뭐 취향이 뭐냐, 뭐 이런 것도 물어봐요. 그럴 때 저는 막 귀찮아서 막 대충 대답하거나 아니 그냥 끊어버리죠. 그냥 끊어버리니까 회수율이 적죠. 한 100명한테 전화해도 한두 명 받을까 말까? 그리고 저처럼 성의 없는 응답을 할 수도 있다는 거. 만약에 여러분들한테도 뭐 급식 조사 이렇게 해가지고 설문조사 딱 졸렸는데 아 뭐 귀찮게 뭐 이런 거 해요. 어차피 뭐 이런 거 해봤자 반영은 잘 안 되잖아. 막 이렇게 생각해버리고 그냥 매우 나쁨 읽지도 않고 아니면 뭐 귀찮으니까 매우 좀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성의 없는 응답도 등장할 수도 있다라는 단점도 있고요. 표본의 대표성 같은 경우 낮으면 일반화하기 곤란하다는데 이거는 3번 표본 추출의 중요성에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심층적이고 세부적인 의견 파악이 곤란하다. 이거는 이제 질적 연구 방법에서 이제 비판하는 건데 예로 들면 뭐 우리 학교 급식이 어떤 점이 불만입니까? 라고 해가지고 막 1번부터 5번까지 적었어요. 근데 거기 중에 만약에 내가 원하는 게 없어. 내가 거기 대답하고 싶은 게 없어. 라거나 아니면 그 5개로는 도저히 심도 있게 대답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심층적이고 세부적인 의견 파악이 곤란하다 라고 합니다. 질문 작성에 유의점 하기 전에요. 여기 말한 표본의 대표성 낮으면 일반화가 곤란하다는 것부터 설명을 여기 해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표본 추출의 중요성 나와 있는데요. 저번에 양적 연구 설명할 때 모든 사람을 다 조사하면 정말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 전체 집단 중에 몇 명을 뽑아서 조사해야 된다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모집단이 연구 대상이 되는 전체 집단이고요. 그때 뭐 했었냐면 분야의 친밀도와 학업 성취도 간의 관계였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모든 부모와 모든 자녀를 알아봐야 되는데 그게 전체 집단이 모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 사람들을 다 조사할 수 없으니
한 1000명, 뭐 10,000명 이렇게 추출해가지고 대표되는 사람들을 뽑는 집단들, 그 사람들을 대표 집단이다 라고 해서 표본 집단이라고 합니다. 연구 목적에 맞게 선택된 집단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표본은 뭐가 중요하다고 하냐면 대표성이 중요하다. 아까 저기 썼던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하니까 여기 별표 처리하세요. 대표성이 있어야 일반화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표할 수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 표본 집단이 누구를 대표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모 집단을 제대로 대표해야겠죠. 그걸 대표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설명을 해드리면, 자, 1930년대에 리터러리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여론조사 기관이 있었고요. 리터러리 다이제스트. 그 다음에 갤럽이라는 기관이 있어요. 갤럽은 사람 이름이에요. 여러분들 갤럽 많이 들어봤어요? 웬만한 뉴스, 뭐 선거철 이럴 때 보면 어느 갤럽, 아니 뭐 갤럽에서 뭐 이렇게 조사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에 지금 전 세계에서 여론조사로 정말 유명한 회사거든요. 이 갤럽이라는 회사가. 근데 1930년대만 해도 이 갤럽은 전혀 유명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유명하지 않았고 리터러리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이 여론조사 기관이 정말 유명했어요. 근데 이 사건에 의해 뒤집혔습니다. 뭐냐면 미국 대통령 선거였는데요. 리터러리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엄청 유명한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공화당의 랜던 후보가 당선될 거다라고 했고 갤럽이라는 회사는 민주당의 루즈벨트가 당선될 거다라고 했었대요. 근데 어떻게 조사했었냐면 리터러리 다이제스트 같은 경우에는 표본, 그러니까 모든 미국인들 대상으로 다 물어볼 수가 없으니까 몇 명 추출해서 몇 명 대표해서 물어봤겠죠. 표본이 몇 명이었냐면 1000만 명이었어요. 1000만 명한테 우편을 보냈어요. 그래서 누구를 지지합니까? 라고 했고 거기에 답이 온 게 약 230만 명 정도 된대요. 그래서 한 200만 명이라고 적을게요. 약 200만 명 정도 답변이 왔어요. 그랬더니 랜던이 된다라고 한 거예요. 그럼 갤럽은 몇 명 조사했느냐? 약 1000명 정도, 1000명한테만 물어봤대요. 약 1000명한테만. 그럼 지금 보시면 미국 전체 대통령을 지금 뽑으려고 하는 건데 그 1000명, 그 미국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표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표본이 미국 국민을 대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누가 당선됐냐면 루즈벨트가 당선됐어요. 루즈벨트가. 그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아니 어떻게 200만 명이 조사한 것보다 1000명 조사한 게 더 정확하냐 이렇게 의문을 품는 거죠. 결과적으로 표본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수도 있어요. 분명히 좋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표본이 무조건 수가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리터러리 다이제스트는 1000만 명한테 편지를 보냈다고 했죠. 1000만 명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어떻게 보낸 거냐면 전화번호 등록부가 있어요. 요즘에는 뭐 여러분들은 못 봤을 텐데 옛날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저 초등학교 때 유치원 때만 해도 이렇게 해가지고 전화번호부가 있었어요. 이렇게 이것보다 훨씬 두껍게 이만큼.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해서 쫙 펼쳐가지고 이렇게 살펴보면 뭐 사람 이름이 써 있어요. 송재환 해가지고 여기 만약에 송재환 찾으면 송재환 전화번호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사람들의 전화번호도 이렇게 적어놔서 이 전화 보고 막 전화 걸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게 이제 전화번호 등록부인데 요즘엔 보기 어렵죠. 없죠. 그렇게 만들지도 않죠. 개인정보 때문에. 근데 그런 전화번호 등록부에 가득 메워져 있는 것. 그리고 자동차 등록부에 있는 사람들 전화번호. 그러니까 자동차가 있는 사람들한테 편지를 보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리터러리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기관은 1000만 명한테 편지를 보냈다고 하는데 그 1000만 명이 사실은 대부분 부유했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유한 사람들의 지지했던 후보자만 알 수 있었던 거죠, 결과적으로. 다시 말하면 미국
미국에 있는 모든 국민들을 대표한 여론조사 결과가 아니라 미국에 있는 부유층들을 대표한 결과였던 거일 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표본의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수 있지만 무조건 숫자가 많아서 좋다는 것이 아니라 그 표본이 누구를 대표할 수 있어야 된다?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대표성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꼭 명심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했듯이 질문지법에서는 표본의 대표성이 만약에 낮으면 의미가 없다. 일반화할 수 없다. 법칙화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 질문지를 만들 때 어떤 걸 유의해야 되는지를 살펴볼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1번 질문은 간결하고 명료하며 가급적 쉬운 용어를 사용한다. 이건 뭐냐면 우리는 이거를 명확성, 간결해야 돼요. 명료해야 되고 2번 응답 항목들 간의 내용의 중복을 피하자. 중복을 피하자. 이거는 배타성입니다. 명확성, 배타성. 3번 응답 항목은 가능한 경우를 모두 제시해 줘야 된다. 그래야 다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걸 선택할 수 있으니까. 포괄성입니다. 포괄성, 포괄한다. 4번 특정한 응답을 유도하는 질문을 해서는 안 된다. 가치 중립입니다. 뭐 이런 거예요. 뭐 원격 수업에 대해 만족도를 물어보려고 합니다. 원격 수업을 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지금 엄청 고생하면서 영상을 찍고 매일매일 학교 나와가지고 수업 준비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라고 하면 이거는 완전 동정 여론이죠. 그러니까 이건 특정한 응답을 유도하니까 이렇게 질문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다음 5번 하나의 항목으로 두 가지 내용의 질문을 해서는 안 된다. 재밌고 유익한 것은 무엇인가? 사회문화냐 아니면 경제냐? 이러면 재밌는 건 사회문화고 유익한 건 경제인데 그럼 난 둘 중에 뭘 선택해야 되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5가지를 꼭 유의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왜 이걸 제가 안내를 하냐면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요. 자, 여기 보시면 실제 시험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설문지를 이렇게 보여줘 놓고선 1번은 어떤 게 잘못됐느냐, 2번은 어떤 게 잘못됐느냐, 잘못된 게 있느냐, 아니면 잘못된 게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해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1번부터 5번까지 각각 잘못된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잘못되지 않은 부분, 잘못된 게 없는 것도 질문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1번부터 5번까지 하나는 잘못된 게 없고요. 나머지 4개는 잘못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잠깐 영상 멈추고 방금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적었던 부분을 활용해서 이 질문이 어떤 게 잘못됐는지 한번 체크해 보고 그 다음에 동영상 다시 시작해서 저랑 다시 답을 맞춰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다 했다고 간주하고 설명할게요. 자, 1번 귀하의 연령은 보시면 여기 뭐가 잘못됐습니까? 먼저 1번하고 2번 보세요. 1번은 20세 이하고 2번은 20세부터 29세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만약에 20살이면 1번도 선택해야 되고 2번도 선택해야 되죠. 그러니까 잘못됐네요. 그러니까 이건 뭐가 없냐면 지금 배타성이 없는 거죠. 서로 구분이 돼야 되는데 배타성이 없다. 그러니까 뭐 이거는 20세 이하가 아니라 미만으로 바꿔야겠죠. 그리고 또 뭐가 잘못됐습니까? 또 잘못됐어요. 네. 내가 만약에 60세다. 그러면 체크할 데가 없죠. 이거 완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51세부터 체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대답할 수 없다. 그러니까 뭐가 없냐면 포괄성이 없는 거죠. 포괄성이. 자, 그럼 2번 넘어가겠습니다. 2번. 귀하의 인터넷 게임 이용 시간은 이렇게 되죠. 일단 지금 선지 보시면 1시간 이하, 1시간 이상. 지금 보면 또 1시간이 겹치죠? 그러니까 배타성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조심해야 되는 거, 질문 자체도 잘못했어요. 질문 자체도. 뭐가 잘못됐을까요? 이용 시간이, 네. 이게 내가 만약 1시간 이하면 이게 하루에 1시간 이하라는 건지 아니면 일주일을 기준으로인지 한 달을 기준인지 기간이 명확하지 않죠? 그러니까 질문에 명확성이 없는 거예요. 질문에 명확성이 없습니다. 네. 생각보다 어렵죠? 그럼 3번. 최근 청소년의 게임 중독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밤 12시 이후에 청소년의 게임 접속을 제한한 법 어떻게 생각하냐? 이건 뭐 답정너죠? 네, 가치 중립이 깨졌죠. 이미 본인이 게임 중독이 심각하다고 말해놓고선 네 생각은 어떠니? 라고 물어보니까 가치 중립을 어긴 거죠. 그 다음에 4번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을 위한 통신비 지원 제도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이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 5번 보시면 선호하는 커피 또는 차 전문점이 있습니까? 네. 커피, 차 동시에 물어봤죠? 헷갈리죠? 아까 얘기했던 하나의 질문에 여러 가지 물어보지 마라 라고 하는 거 그냥 5번이라고 적을게요. 그리고 또 뭐가 문제냐면 이렇게 구체적인 상호명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스타벅스, 카페베네 이런 것들이 다 적혀 있는데 만약에 여기다 적으면 되는구나. 내가 좋아하는 게 없네 라고 하면 여기다 기타에 적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만약에 내가 커피나 차 전문점 선호하는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선택할 게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따로 없음이라고도 만들어줘야겠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으니까 있다, 없다로 구분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포괄성의 문제도 있다라는 거예요. 포괄성의 문제도 있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실제 시험 문제에서도 각각 질문지 작성 요령에 잘못된 것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볼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요. 그 다음에 실험법 볼 건데요. 실험법이랑 면접법, 참여관찰법, 문헌연구법 같은 경우에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